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주방장들은 당장 그 옷을 벗기겠다며 화를 내는 사장의 호통에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고, 레스토랑을 찾는 프랑스 사람들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고 먼 작은 동양의 나라에서 공수해온 이 식재료 앞에서 미슐랭 요리사들은 물론이고 미식가라고 불리던 프랑스인들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유럽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식재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처음 맛보는 독특하고 신선한 맛에 경탄을 금하지 못했고, 프랑스 요리의 자부심마저 하루 만에 내려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이기에 유럽 전역을 흔들어 놓았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 도르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나이는 35살이고요. 요리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되어갑니다. 파리 최고의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유럽 전역의 유명 레스토랑을 돌며 경력을 쌓았죠. 특히 각 나라의 전통 요리에 현대적 해석을 더하는 것이 저의 전문 분야랍니다.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해요.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는 일은 주방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과니까요. 크루아상 향 가득한 거리를 지나며 오늘도 파리지앵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요리를 구상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시아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은 제게 특별한 존재였죠. 발효 음식의 깊은 맛과 현대적 해석이 어우러진 한식은 늘 저를 매료시켰거든요. 클레어 양, 잠시 시간 될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레스토랑 오너이자 저의 상사인 피에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피에르는 늘 진중한 표정이었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비장해 보였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피에르는 창가에 서서 파리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앉으세요, 클레어 양.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어떤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피에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이 요즘 유명한 한국의 메뉴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클레어 양을 그곳으로 보내려고 해요. 6개월간의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순간 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 요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치의 발효 과정이나 장문화는 프랑스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늘 화제가 되었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발효 음식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 미식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배우고 더 나아가 프랑스 요리와의 퓨전을 연구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 한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방으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고?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이나 중국이면 모를까? 맞아. 아시아라면 당연히 일본이나 중국이 더 나을 텐데. 주방 동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더군요. 동료들의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급기야 주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요리가 더 우수하다는 쪽과 중국 요리의 역사가 더 깊다는 쪽으로 나뉘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죠. 심지어 어떤 동료는 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낄 자리도 없는 국가야. 매운맛에 의존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 라면서 편견 어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잠시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가는 게 맞는 걸까? 한국의 음식 문화가 과연 프랑스의 미식가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동료들의 말처럼 일본이나 중국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 그러나 저를 비롯 동료 2명과 함께 한국으로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어차피 가야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을 안고 드디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까지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에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우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제가 수없이 이용했지만 항상 복잡하고 혼잡했거든요. 낡은 시설의 곳곳에 쓰레기가 눈에 띄는 것은 물론이고 벽에는 각종 낙서들로 얼룩져 있었죠. 심지어 공항 청소부들이 파업하는 날이면 쓰레기가 며칠씩 방치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마치 우주 정거장에 온 것 같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깔끔한 동선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천장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은 공간을 더욱 환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죠. 와, 이게 정말 공항이 맞나?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 처음 마주친 것은 에어포터 로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움직이며 여행객들을 안내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파리에서는 안내 데스크조차 찾기 힘든데 여기서는 로봇이 직접 다가와 도움을 주다니요. 게다가 이 로봇들은 단순히 길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도 알려주고 심지어 사진도 찍어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입국 심사대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보통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인천공항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 긴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죠. 직원들도 무척 친절했어요. 파리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대부분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였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응대해 주시니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공항 철도를 이용하면서였습니다. 파리의 대중교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불편하거든요. 지하철 역마다 역한 냄새가 나고 바닥은 온갖 쓰레기로 지저분하죠. 특히 소매치기가 많아서 항상 가방을 꽉 붙잡고 다녀야 해요. 늦은 시간에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어 무서울 때도 많았고요. 파리의 지하철역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짐이 많은 여행객들은 정말 고생하죠. 한 번은 제 동료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열차 지연은 일상 다반사였고 파업이 잦아서 아예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공항철도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새 것처럼 반짝이는 전동차, 깨끗한 역사와 화장실, 그리고 정확한 시간 준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답니다. 특히 역사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안전성을 한층 높여주었어요. 파리에서는 매년 몇 건씩 승강장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죠. 공항철도 내부도 무척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의자는 푹신했고 온도도 적당했죠. 파리의 지하철은 여름이면 찜통 더위,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무료 와이파이까지, 이건 정말 프랑스에서는 꿈도 꾸기 힘든 일이었답니다. 차창 밖으로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파리 교외의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정말 멋진 도시의 모습에 감탄하며 공항 철도를 타고 가다 보니 어느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함께 온 동료들,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피아와 기술에 관심이 많은 마리도 창밖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죠. 서울역이라 파리의 몽파르나스 역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소피아가 반짝이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게 정말 지하철역이 맞는 거야?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데? 마리는 휴대폰을 꺼내 역내 풍경을 사진 찍기 시작했죠. 서울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희 셋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파리의 지하철역들은 대부분 낡고 어두컴컴하고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서울역은 공항철도와 다르지 않게 최첨단화되어 있었거든요. 저기 좀 봐. 공항철도가 아닌 일반 열차역에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심지어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더구나 안내 방송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나오고 있었답니다. 와,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리 지하철은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도 믿을 수가 없잖아. 평소 시간 관념이 철저한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마침 열차가 도착했는데 정말 전광판에 표시된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이건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잖아?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동료들은 농담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열차에 탑승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청결했고 좌석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파리의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서나 찢어진 시트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사실 노약자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구분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앉아있던 한 젊은 한국인이 어르신이 타시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모두 감동했답니다. 호텔 근처 역에서 내린 저희는 버스로 갈아타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답니다. 지하철에서처럼 모든 안내 표지판이 직관적이었고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 프랑스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게 부끄러워질 정도야. 정말 그랬습니다. 태어나 프랑스에서 살면서 이런 현대화된 시스템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건 정말 놀라워. IT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마리가 감탄했어요.
맞아. 특히 시스템의 효율성이 대단해. 이런 걸 보면 왜 전 세계에서 한국을 벤치마킹 하는지 알 것 같아.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있잖아, 사실. 난 파리에서 클레어의 한국행을 말렸잖아. 일본이 더 좋을 거라고. 마리가 머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랬지. 중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면서 한국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했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파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동료들의 만류, 우려 섞인 시선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런 편견들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우리가 너무 유럽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 겉으로는 개방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네? 앞으로 프랑스로 돌아가면 더 이상 아시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편견은 버려야겠어. 그때였어요. 마리의 배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늦은 시각이라 거리는 한산했지만 골목골목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죠. 아, 이제 보니 한국에 도착하고 아직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잖아? 그러고 보니 나도 너무 배고프다. 비행기 기내식 말고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소피아가 시계를 보며 말했죠.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한국의 호텔 프론트에서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포장마차를 추천해 주셨어요.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식문화라고 하더군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됐지만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호텔 직원이 알려준 곳으로 다가가자 주황색 천막으로 만들어진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하늘색 천막 아래로는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죠. 대부분 퇴근한 회사원들로 보이는 손님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파리의 비스트로랑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이야. 마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맞아. 여기는 뭔가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아.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파리의 음식점에서는 보기 힘든 친근한 미소였답니다. 저희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넥타이를 푼 회사원들이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도 보였죠. 신기하게도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어울려 있었어요. 뭐 먹을까? 메뉴가 너무 많은데 제가 알록달록한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한글로만 써있는 메뉴들이 낯설었지만 옆에 있는 사진들은 무척 맛있어 보였답니다. 일단 시원한 맥주부터 시키자. 저기 저분들처럼. 주인 아주머니께서 차가운 맥주와 함께 작은 접시 하나를 가져다 주셨어요. 빨간 양념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는데 처음 보는 음식이었죠. 이건 서비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술안주인 골뱅이 무침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옆에 있는 소면을 비닐 장갑 끼고 비벼서 먹어봐요. 순간 믿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셋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골뱅이라고요? 파리에서는 해변가에 흔하게 널려있는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 해산물인데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살펴보았어요. 빨간 양념 속에서 도드라지는 하얀 살점이 분명 골뱅이가 맞았죠. 그래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해변에서 흔히 보는 그 골뱅이를 요리해서 먹다니. 소피아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저히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죠. 역시 서비스라며 주다니. 이런 먹지도 못할 음식을 서비스라고 주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저희의 반응을 보더니 알겠다는 듯 번역기를 켜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맛있을 테니 자기를 믿고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맛이 없다고 느낀다면 오늘 음식값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뭐 여기까지 온 거 저는 용기를 내어 첫 포크를 들었어요. 빨간 양념 속에서 건져 올린 골뱅이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죠. 그런데 입에 넣고 맛을 느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골뱅이를 먹어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이런 환상적인 처음 느껴보는 맛도 기가 막혔습니다.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쫄깃하면서도 매콤하고 게다가 채썬 무와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신선한 골뱅이의 쫄깃함과 매콤새콤한 양념, 아삭한 무채가 어우러진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차가운 맥주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더욱 살아났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었답니다. 우리가 쓰레기 취급하던 재료로 이런 맛있는 요리를 만들다니.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모르고 있었어. 한국은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창의적이고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희가 골뱅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고는 다른 안주도 추천해 주셨어요. 오징어 땅콩, 계란말이, 김치전. 하나같이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이제는 거리낌 없이 도전해볼 수 있었답니다. 프랑스 요리는 기본 재료가 정해져 있잖아. 와인, 치즈, 버터.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인지 더 흥미로운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골뱅이 무침을 깨끗이 비워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던 음식이 이제는 오히려 더 먹고 싶을 정도가 되었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희가 떠날 때 포장도 해주셨어요. 그때가 시점이었어요. 한국 골뱅이에 푹 빠진 게 말이죠. 우리는 이 골뱅이라는 식재료를 연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근처 시장을 둘러보다가 수산물 코너에서 신선한 골뱅이를 발견했어요. 골뱅이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신기했는지 상인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었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었던 상인분께서는 골뱅이를 고르는 법부터 손질하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골뱅이 캔에 담겨 나오는 제품이 있다고까지 들었어요. 참 신기했죠. 외국 아가씨들 사실 한국에서는 골뱅이가 영양가 높은 귀한 식재료예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타우린도 많아서 피로회복에도 좋아요. 프랑스에서는 랍스터나 전복 같은 고급 해산물만 취급하느라 이런 숨겨진 보물 같은 식재료를 놓치고 있었던 거였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희는 시장에서 신선한 골뱅이를 더 사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직접 한국식 골뱅이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배우는 이 여정이 정말 즐거웠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청계천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하천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저 평범한 곳일 거라 생각했는데 청계천이 보이는 순간 저희 모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와, 이런 곳이 도심 한가운데 있네? 정말 아름다워. 이런 공간이 있다니.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하천 주변으로는 반듯하게 정돈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돌계단 사이로 자라난 이끼는 마치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은 정원 같았죠. 한쪽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물가에는 버드나무가 하늘거렸어요. 저기 봐, 오리 가족이 있어. 소피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아기 오리들을 이끄는 어미 오리가 있었어요. 갈색 깃털의 어미 오리를 따라 작은 아기 오리들이 줄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시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책을 읽고 계셨죠. 마치 도시 한가운데 작은 천국이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튀었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져버렸죠. 청계천 상류 쪽에서 덩치 큰 외국인 남성들 5명이 웃으면서 오리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 키득거리며 오리 가족을 겨냥해 돌을 집어 던졌고 놀란 오리들은 이리저리 흩어졌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같은 유럽인끼리 보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가서 말리고 싶었는데 덩치 큰 남성들이라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교복을 입은 한국의 여학생들이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은 아마도 중학생 정도로 보였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매우 당당했어요. 여학생들은 용감하게 그 외국인들에게 다가가 동물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그 외국인들은 한국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비웃으며 모욕적인 말들을 했답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그 남성들만큼이나 유창한 영어로 맞받아쳤어요. 청계천이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 동물을 해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또박또박 설명했죠. 한국 여학생들의 당당한 태도와 논리적인 말에 외국인들은 점점 기세가 꺾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한국의 저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유창하게 영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 외국인들은 머쓱해하며 사과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면서도 망설였는데 저 어린 학생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잖아. 한국인들은 무서움이라는 게 없나 봐. 프랑스에선 함부로 말 걸면 한 대 맞기 쉽상인데 정말 용기 있는 학생들 같아. 어린 학생들조차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서양인들 앞에서 주눅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어린 학생들도 저렇게 의식 수준이 높은데 어찌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 시간은 흐르고 한국에서 보낸 시간도 제법 지났습니다. 한국에 몇 개월 있다 보니 어느새 저희도 한국의 역동적인 흐름에 적응한 듯 했죠.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남은 일정을 보내는 동안 본격적으로 골뱅이 요리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먼저 시장에서 신선한 골뱅이를 사고 다양한 한국 식재료들도 구입했어요. 저희가 자주 가는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서 비빔국수 양념장 만드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셨답니다. 먼저 프랑스식 조리법을 시도해볼까? 첫 번째 시도는 프랑스식 마늘버터 소스였어요. 하지만 골뱅이의 쫄깃한 식감이 프랑스 소스와는 잘 어울리지 않았죠. 두 번째로 시도한 화이트 와인 소스도 실패였어요. 뭔가 이상해. 한국에서 먹었을 때 그 맛이 안 나. 저희는 며칠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프랑스 허브를 활용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소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죠. 하지만 어떤 시도를 해도 처음 맛본 골뱅이 비빔국수의 맛을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저희는 결국 한국의 골뱅이 비빔국수 그대로를 프랑스에 소개하기로 했어요. 대신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답니다. 신선한 골뱅이를 고르는 법부터 데치는 시간, 양념장 만드는 법, 무채 손질하는 방법까지. 프랑스 사람들도 이 맛을 좋아하게 될까? 마리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분명 좋아할 거야. 우리도 처음엔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빠져들었잖아.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도 담았어요. 프랑스의 레스토랑 사장님께 보여드릴 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거든요. 깔끔한 거리, 반짝이는 건물들, 골목골목에 있던 포장마차들,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깔끔한 공항 로비, 친절한 직원들, 쾌적한 공기, 이런 것들과도 이제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벌써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가 않아. 마리가 짐을 붙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 있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는데. 소피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는 믿을 수 없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곰팡이가 핀 듯한 쾌쾌한 냄새가 공항 전체에 가득했어요. 이상하다? 전에는 이런 냄새를 못 느꼈는데 마리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입국장으로 가는 긴 복도를 걸으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천장 구석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안내 표지판은 희미하게 바랜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변기 주변은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세면대는 물때가 껴 있었어요. 거울은 지문 자국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핸드 드라이어는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우리가 전에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니 믿기지가 않네. 아마 프랑스에서 지낼 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잠시 지내며 한국의 깨끗한 문화에 익숙해졌다 보니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프랑스의 현실에 정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은 저희는 파리 시내로 향하기 위해 공항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역겨운 소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정말 내가 이걸 참고 어떻게 살았던 거지? 싶었을 만큼 굉장히 역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랜만에 다시 타보게 되는 프랑스 지하철은 충격이었죠.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눈에 띄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벽에는 곳곳에 낙서가 되어 있었고 계단 틈새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한 계단에는 말라붙은 음료수 자국이 보였고 다른 계단에는 누군가가 토한 자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차량 외부는 먼지와 때가 껴서 창문이 뿌옇게 보였고 내부는 더 심각했답니다. 의자는 찢어져 있었고 손잡이는 끈적거렸어요. 바닥에는 신문지와 음료수 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이런 곳이 우리가 태어난 자국이라니. 소피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러게. 서울 지하철은 냄새도 없고 깨끗했잖아. 네, 그랬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반짝반짝한 바닥, 깨끗한 의자, 쾌적한 공기. 매일 아침 누군가가 열심히 청소하고 관리하는 모습도 보였었어요. 여기는 마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가 문제였죠. 동료는 이제 사장님께 어떻게 설명드리지? 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내린 저희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노트를 꼭 쥐고서요. 자, 한국에서 어떤 걸 배워왔나요? 불고기?
아니면 한국식 바비큐? 사장님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골뱅이 비빔국수의 사진이 있었죠.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골뱅이와 쫄깃한 면발이 식욕을 자극하는 사진이었답니다. 사장님, 저희가 발견한 특별한 요리가 있어요. 바로 골뱅이 한국 요리입니다. 순간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치 제가 농담을 하는 것처럼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골뱅이라고? 해변가에서 흔히 보이는 그 골뱅이 말인가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요리예요. 한국에서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장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클레어, 당신은 우리 레스토랑의 주방장이에요. 한국에는 수많은 고급 식재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우, 전복, 산삼. 내가 클레어를 고작 골뱅이나 연구하라고 보냈겠어요? 게다가 불고기나 한식 바비큐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요리잖아요.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정말 실망입니다. 클레어 양. 사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도대체 그런 쓰레기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왜 연구해온 거예요? 우리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에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음식을 메뉴에 넣을 수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국에서 맛봤던 그 특별한 맛, 골뱅이의 쫄깃한 식감과 매콤새콤한 양념의 조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사장님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지도 않으신 채 자리를 떠나셨답니다. 안 되겠다.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어. 저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구해온 신선한 골뱅이로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요리를 시작했답니다. 양념장을 만들고 채소를 썰고 면을 삶는 동안 주방에는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맡았던 그 익숙한 향이 가득했어요.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골뱅이를 손질했고 소피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양념장의 비율을 맞추느라 여러 번 맛을 보았답니다. 저는 면을 삶는 시간부터 무치는 방법까지 한국에서 기록해둔 노트를 보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확인했어요. 비빔국수 위에 탱글탱글한 골뱅이를 얹고 그 위에 아삭한 오이와 당근을 고명으로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참기름을 살짝 둘러 마무리했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 저희는 조심스럽게 사장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일찍부터 준비한 음식을 보여드렸어요. 사장님은 처음에 보지도 않고는 들고 그냥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맛이나 한번 보고 결정해달라며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마지못해 저희가 만든 골뱅이 비빔국수를 받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사장님이 포크를 드는 순간 저희 세 사람의 심장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사장님의 입에 골뱅이와 잘 비벼진 소면이 들어갈 때 사장님의 표정에서 우리는 됐다 싶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죠. 아마도 저희들처럼 쫄깃한 식감과 매콤새콤한 맛의 조화에 놀라신 듯 했죠. 골뱅이에서 이런 맛이 났던가요? 이런 반응은 당연했죠. 사장님도 생전에 골뱅이를 먹어본 적이 없었을 테고 먹게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해보셨을 테니까요. 사장님은 계속해 음식을 드시며 프랑스가 그동안 버려왔던 재료에서 이런 맛이 난다는 것에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이제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시며 저희가 준비한 레시피 노트를 꺼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저희의 연구 결과를 하나하나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골뱅이의 손질법과 양념 비율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한국에서 배운 골뱅이 요리법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쓰레기 취급받던 식재료의 변신은 사장님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버려지던 재료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놀라워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뿌듯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식당에는 한국의 골뱅이 비빔국수 메뉴가 탄생했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의 반응은 저와 동료들, 그리고 사장님의 첫 반응처럼 살갑진 않았어요. 오마이갓, 말도 안 돼요. 이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올 음식인가요? 한 손님이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에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반응은 사장님과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포크를 들었다가 한 입 먹어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처음에는 하루에 2-3개 정도 주문을 받으면 다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문이 점점 늘어났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된 손님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파리의 유명한 맛집 소개 잡지에서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의 경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도전이라는 평가를 하며 소개하기도 했죠. 결국 골뱅이 비빔국수는 저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해변의 쓰레기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목소리보다 이 특별한 맛을 사랑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더 크답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는 정성껏 골뱅이를 손질하며 한국에서 배운 그 특별한 맛을 파리의 손님들께 전해드리고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 좋은 기운과 멋진 요리를 알려주신 포장마차 아주머니께 감사함을 전해요. 빼어난 외모를 가진 한 독일인 승무원이 비행기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변기를 어떻게 쓰면 변기가 이 모양이 되는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며 승무원 일을 그만두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 에밀리아 밀러라고 합니다. 제 첫 번째 직장은 항공기 승무원이었어요. 13년 전쯤 페남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승무원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면서 승무원에 대한 환상을 키웠던 거죠. 운이 좋게도 큰 어려움 없이 항공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 직장 생활은 맘 같지 않더라고요. 웃으면서 승객분들을 응대해야 하는 것도 은근히 진 빠지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진상이 너무 많았어요. 유럽 노선 위주로 일을 할 때는 진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화권이기도 하고 비행시간 자체가 짧아서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럽 노선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좀 먼 나라로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승무원들은 장거리 비행을 가면 목적지에서 며칠을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호텔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승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정받은 장거리 노선이 독일, 중국 노선이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저에게 딱 좋은 목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된 모든 선배들이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빈자리가 중국밖에 없어서 어떡하니? 한국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일본이 나았을 텐데 걱정이다. 저는 중국 승객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배들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어봐도 네가 직접 겪어보는 게 낫겠지 라고 말하며 대답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들이 왜 그런 걱정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비행기 내에 표시등이 뜨면 안전벨트를 풀잖아요.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푸는 그 순간 항공기 내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치즈 냄새와 좀 비슷한데 저는 치즈를 워낙 좋아해서 아주 지독한 치즈 냄새도 잘 맡아요. 그런데 객실 내에서 나는 냄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폭발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선배 승무원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선배는 침착했어요. 이마를 한번 짚더니 객실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찾더라고요. 선배가 다다른 곳은 한 중국인 승객 좌석 앞이었는데 선배는 아주 정중하게 승객에게 손님 신발을 좀 신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 그 승객이 양말까지 벗은 상태로 다리를 꼬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자한테서 그런 발냄새가 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다리를 꼰 탓에 옆에 있는 승객에게 발이 살짝씩 닿고 있었어요. 제가 옆자리 승객이었다면 당장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을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불결한 냄새였어요. 그런데 중국인 승객은 내가 왜 네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선배는 냄새로 인해 주변 승객들이 불편해한다고 잘 설명했지만 중국인 승객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인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손님까지 나서서 설득한 끝에 양말은 신었지만 이미 비행기 안에 그 냄새가 가득 차서 미치겠더라고요. 비행기 타면서 멀미 난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선배에게 듣기로는 이런 일이 정말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냄새가 너무 심하고 목소리도 크고 민폐인 행동을 민폐인지 모른다고요. 중국행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인이 많다 보니 중국행 비행기는 유달리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심하다고 합니다. 중국 노선을 운행하다 보면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일본인과 한국인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선배들이 한 말이 공감되더라고요. 일단 이 삼국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달랐습니다. 중국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비행기 뜨기 1분 전까지도 나타나지 않아서 몇 번이나 방송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찾기도 했죠. 새치기는 일상이고요. 그런데 또 웃긴 게 같은 중국인들끼리는 새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점잖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중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싫을 때가 있었어요. 일본인 승객의 티켓이 기계에 인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한 데스크와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승객은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이건 저희 측의 잘못이 맞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이고 사과하고, 비록 이코노미 좌석 내에서의 이동이었지만 좌석 업그레이드까지 진행해서 도왔습니다. 그때는 분명 괜찮다고 말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다니 오히려 고맙다면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인 승객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행이 끝나자마자 상급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자마자 미친 듯이 깨졌어요. 일본인 승객이 말을 어떻게 옮긴 건지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오목조목 짚어가며 제가 승객을 상대로 역갑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와 함께 있던 동료들이 제 편을 들어주어서 잘 넘어갔지만 이후로 상사에게 찍혀서 일하는 내내 곤욕을 치러야 했어요. 반면에 한국인 승객들은 겉으로는 툴툴거리는 듯해도 일본인처럼 앞뒤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불편사항이 생기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쿨하게 돌아섰죠. 한국인들은 문제 해결이 좀 오래 걸려도 어쨌든 해결이 되면 된다 주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국인 손님은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왜인지 안 보인다 싶으면 비행기 타는 곳 앞 구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전부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속도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여권과 티켓을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한국인 승객들은 백이면백 여권과 티켓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호흡을 맞춘 직장 동료처럼 손발이 딱딱 맞죠. 기내식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선반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내리는 반면 한국인 승객들은 승무원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내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리에도 눈이 달린 건지 기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귀신같이 알고 움직이더라고요. 솔직히 응대하기 가장 편한 손님들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노선으로 스케줄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유럽 노선으로 가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했냐면 이게 안 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오랫동안 꾼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중국 노선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행 노선은 이미 꽉 차 있었고 한국 노선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승무원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이 사용한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다짐했어요. 대체 변기를 어떻게 쓰면 변기가 이 모양이 되는지 더러워서 못해 먹겠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정말 비위상하거든요. 저는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스페인 언어를 배우고 싶기도 했고 같은 유럽이지만 스페인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스페인에서의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소매치기가 프랑스보다 심하더라고요. 독일은 유럽에서도 치안이 좋은 편이라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스페인에서 몇 번 털리고 나니 소매치기,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저를 힘들게 했던 요소들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요즘 스페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관광객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며 물총을 쏘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같은 유럽 국가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 혐오는 저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남자 4명이 제 앞에 나타나서는 대뜸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줄 돈이 없다고 했죠. 그러자 남자들은 저를 둘러싸고 큰 소리로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남자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그저 나를 겁주고 괴롭히려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도망가고 싶었지만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던 인적 드문 도로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음식점과 카페가 있었고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이 악물고 저를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외국인 여성이 험한 일을 당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본 터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괴한들보다 키가 한 뼘 이상 작아 보이는 동양인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중국 노선을 몇 개월 동안 다녔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인이 분명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 2명은 큰 소리를 내며 그 괴한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
저보다 조금 커 보이는 걸 보니 175 혹은 176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그 괴한들은 190은 거뜬히 넘어 보였어요. 저는 이 두 한국인이 큰 일을 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다 쳐도 같은 남자에게는 주먹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혐오의 대상인 관광객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90이 넘는 거구의 남자 4명은 자신들보다 15cm 이상 작은 한국인 남자 2명에게 처참히 깨지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괴한이 남자들을 밀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한국인 중 한 명이 괴한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버렸어요. 그 커다란 사람이 악소리 한 번 내고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일행은 주먹을 축혀 세우자 다른 한국인 한 명은 거구의 벨트를 잡고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이런 식으로 큰 동작 한 번 없이 4명을 해치워버린 거였습니다. 진짜 고수는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2명의 한국인에게서 그런 내공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건들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괴한들이 떠나는 걸 보니 안심이 돼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곧바로 저를 부축하며 일으켰어요. 그리고 괴한들이 떠나자 식당에서 저를 흘끔흘끔 보던 유럽 남자들도 다가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아가씨? 라며 유럽 남자들이 다가오는데 인중을 확 잡아 뜯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는 언제고 걱정하는 척이라니. 게다가 그 유럽 남자는 가시는 곳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한국 남자분들을 밀어내며 아시안을 어떻게 믿겠어요. 가실 거면 저랑 가는 게 낫죠. 자, 제 손을 잡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170이 넘는 키에 독일 승무원으로 일했던 터라서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제 외모가 남자들이 호감을 가질 만큼 예쁜 외모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이 다 끝나니까 몰려드는 거였죠. 유럽 남자는 대체 자기가 한국 남자보다 나을 거라는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유럽 남자의 손을 확 밀치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위협받고 있을 때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서워서 외면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분들이에요. 당신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두 분과 같은 용기도 없으면서 인종 하나 믿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역겨워서 못 봐주겠네요. 이렇게 말하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그 한국인 남성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두 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제가 괜찮으면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두 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 괴한들이 숨어 있다가 어디선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는 숙소에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스페인에서 가이드를 하고 계셨는데 여러 나라를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저렇게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 나와 보니까 저런 건 아주 일상이더라고요. 특히 스페인도 여성분들에게는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얼마나 더 머물지 모르겠지만 꼭 몸 조심하세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위협하던 괴한들,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던 사람들, 그들과 대조되는 용기를 보여준 한국인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한국으로 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한국으로 가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어느 날 저는 비로소 한국을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몰랐고 기대 반, 두려움 반, 온갖 마음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기는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한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처럼 친절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대한 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걸 스페인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해 기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다짐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마치 미래도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과거의 흔적을 유지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지은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시라는 느낌이 강해요. 반면에 독일은 전쟁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사라져서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최신식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항부터 최첨단, 최신식이더라고요. 저는 위, 아래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만 타봤지 평지에서의 이동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무빙워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 곳곳에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공항의 한쪽 벽면을 LED로 꾸며서 영상을 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독일 건물은 깨끗하긴 하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차갑고 딱딱하기만 하지 디자인적으로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건물의 디자인 자체도 남다르더라고요. 이런 놀라움은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길쭉길쭉 솟은 건물과 곡선과 직선을 적절히 섞은 엄청난 디자인을 보니 한국의 건축 기술마저도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건축 쪽 일을 하시는데 단순히 네모난 건물을 만드는 건 쉽지만 다양한 형태를 구사하는 건 엄청난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멋들어진 건물 외관을 디자인해도 만들 수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 기술 좋은 업체를 찾는 게 건축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건축 기술은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봐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역 코엑스 미디어 아트 광장이라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웬 건물 외관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숨을 쉬는 것까지 잊을 정도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영상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3D 기법을 이용해서 사물이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준 거였어요. 저는 5개 광고에 이런 신식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만 보니 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부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그 장면을 찍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는 듯 자기 갈 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식 문명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여기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나중 일이지만 한국에서 친해진 한국인 친구와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유럽의 앤틱한 느낌이 더 부럽다고 하던데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합니다. 유럽인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거릴 때 한국인들은 에어컨 나오는 엘리베이터에서 편하게 다니잖아요.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가 들어온 곳에서 사시사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도시도 깨끗하고 깨진 보도블록은 그때그때 교체가 되어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부디 한국인 분들이 발전된 도시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 외국인들은 서울을 신기해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되는 수백 가지의 대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흥분했던 것 같네요. 다시 처음 한국에 왔던 때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았던 건 스페인에서 만났던 한국인 남성분에게 들었던 치안이었어요. 치안에 관한 건 두고 볼 것도 없겠더라고요. 해가 다 진 깜깜한 밤에 교복 입은 어린 소녀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말 다 했죠. 해가 지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불은 다 꺼버리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밤거리는 밝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밝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뉴욕을 갔을 때 뉴욕도 한국처럼 밤이 밝았지만 위험한 건 매 한 가지였거든요. 곳곳에 노숙자가 누워있고 마약을 한 사람들이 뒷골목에 넘쳐나니까 어련하죠. 그런데 한국은 골목골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불황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혼자 밖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서 차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한다? 제 평생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도어락이 무엇보다 편리하더라고요. 독일도 그렇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도 열쇠를 사용합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넣어서 냅다 돌리는 게 아니라 열쇠를 구멍에 넣은 상태에서 살짝 뺀 뒤에 열쇠를 살살 돌려야 덜컥하는 소리가 나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몇 번 돌려야 문이 열리죠.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보안 때문에 이런 복잡한 열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복잡하다 보니 열쇠를 한 번 잃어버리면 문을 뜯어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열쇠공을 부르는데 돈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도어락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도어락이 열쇠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럽에서처럼 도둑이 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안이었는데요. 아주머니가 대뜸 오시더니 오늘 오후에 사람이 왔다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집 앞에 보안용 안전 도어록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CCTV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이미 건물층마다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건 저희 집 현관 앞에 설치해서 사람이 오고 가는 걸 확인하는 기계였습니다. 핸드폰에 연동이 돼서 언제 이 집의 문이 열리고 닫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마이크도 가능해서 침입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아이고, 아가씨, 혼자 사는데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또 있겠어? 한국에 있는 동안은 안전하게 지내야지. 주기적으로 검사해 줄 테니까 안심하면서 지내요. 이런 걸 설치해 주신다고 해서 월세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정말 자신의 세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신 거였습니다. 자기 딸도 아니고 손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섬세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스페인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남성 두 분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처럼 친절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친절한 사람들만 만났답니다. 소매치기와 도둑, 강도가 들끓는 유럽에서도 이런 관심은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건이 생기면 그러게 네가 조심했었어야지. 여기에 도둑 많은 거 너도 알고 있었잖아? 라는 말만 안 하면 다행이죠. 게다가 제가 살던 건물 입구는 비밀번호를 쳐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1차적인 보안이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저는 집이라는 곳이 이렇게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걸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딱 한 곳,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 주변에 있는 굴다리였는데요. 그곳으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어두컴컴해서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곳을 공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뭘 공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공사가 마무리되더라고요. 역시 빨리빨리의 민족. 저는 어떤 공사를 한 건지 궁금해서 굴다리로 찾아갔습니다. 공사를 통해 변한 굴다리 내부의 모습은 정말이지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굴다리 곳곳에 조명이 설치되었고 우중충했던 콘크리트 벽면은 알록달록한 타일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음악까지 나오더라고요. 굴다리에 들어가면 소음이 차단되면서 갑자기 무서운 기분이 드는데 잔잔한 음악 소리도 나오니까 이게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정돈된 산책로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렇게 밝게 만들어 놓으니 이 굴다리의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도 굴다리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위험성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이고 저는 공사 이후로 매일같이 굴다리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미 안전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인 한국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보고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위험을 시민들이 감당하게 만드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여자라면 무조건 한국에 와서 살아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대뜸 한국에서 산다고 선언을 하니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당연하죠. 스페인은 가까우니까 그렇다 쳐도 한국은 너무 먼 나라잖아요. 제가 안전한 나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부모님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국의 모습이 판타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의 선진화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건축일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는 제 예상대로 서울 도심을 돌아다닐 때마다 판타스틱을 연신 외치셨어요. 어머니는 삼겹살과 소주의 매력에 푹 빠지셨죠. 특히 쌈장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하고 맵지도 않은 그 맛에 감탄하며 나중에는 쌈장만 퍼드실 정도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쌈장을 잔뜩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에야 어머니는 안심을 하셨어요. 부모님은 고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파절이와 쌈장을 올려 드셨습니다. 독일인들은 고기로 소시지를 만들 국리나 하지 이렇게 건강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찾지 않아 건강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음식을 알려주면 아마 바로 채식을 그만둘 거다. 이게 말이나 되니? 야채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있다는 게? 서방 국가에서는 야채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하지만 야채를 싫어하면 샐러드를 안 먹게 되죠. 하지만 한국처럼 나물이나 쌈을 통해 야채와 채소를 먹으면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매우 맛있고 말이죠.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내내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시기 전 한국 마트를 싹 털어서 한국 양념을 가져가시기도 했습니다. 가자마자 한식을 만들어서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는 그 먼 독일에서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다가 한식당을 오픈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딸이 혼자 살아야 하는 곳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음식이 맛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는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달아주신 스마트 안전도어록을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여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길거리가 얼마나 안심되고 안전한 곳인지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죠. 결과적으로 부모님은 안심하고 독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면 제 동생인 아리아도 한국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부모님의 허락 아래 한국에서 머물며 한국어 공부를 했고 현재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엔 저희 학원에 오는 사람들의 국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오게 되는 계기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앞으로도 쭉 한국에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민 준비를 하고 있고 국적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역사부터 문화, 사회, 경제까지 전반적인 것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당당한 한국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신 한국인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귀화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